예, 얘기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죠. 그렇게 뭐 어려운 말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예, 뭐 들을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게 여기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충분히 들을만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전문가를 만들려면 뭐 그냥 한문경 읽어드리면 되지 뭐 설명할 게 없죠. 예. 들으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말을 듣다 보면 이 말 한 거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막 딴 데로 갔어. 막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해요. 예.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설명을 하는데 얘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고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보고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보고 설명을 하고 각각 보는 게 다르죠. 장이 코끼리 만지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한마디로 이 얘기를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주역은 보이거나 느껴지는 상황을 가지고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 얘기 끌어다 설명하고 저 얘기 끌어다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역 설명하다 보면요. 요즘 정치 돌아가는 얘기하면 제일 재미있는데 이제 선거 때가 가까우니까 그 얘기는 당분간 6개월은 안 합니다. 6개월 지나고 나면 또 씹어볼 일이 많습니다. 그 동네 아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그전에는 무심코 나오다가도 또 아차 이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이제 멈추고 이제 그럴 겁니다. 이제 연역이라는 말이 지금 용어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연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역을 뭐 연구했다 뭐 이런 거 느렸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복희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5,000년 전에 복희가 만들었다 그리고 예, 기원전 1100년쯤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00년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어느 때 중국 어느 곳에 주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 지금의 시안 서쪽입니다. 시안. 지금의 시안 만리장성 아니 뭐죠? 진시황릉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 시안. 예, 거기 서쪽 지방 얘기입니다. 지금. 주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의 판도는 은나라 마렵입니다. 하은주, 은이나 상이나 같은 나라입니다. 예, 이름을 다르게 표현해서 그렇지. 중국 상고에 하은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라와 은나라는 전설이다라고 했는데 예, 은나라가 망한 그 빈 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은허라 그럽니다. 발견되면서 역사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건 전설이었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발견되면서 아 그런 나라가 있었구나라고서 이해가 된 겁니다. 이 은나라가 말조가 들어서 망해가고 있었던 때가 이 주역의 무대입니다. 주역의 무대. 주역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해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집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면 그건 버려도 되죠. 지금 내 상황에다가 견주어서 써먹으면 되니까. 잘 다스렸던 사람들을 높이고 나라를 절단하는 사람들을 낮추었습니다. 그 은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 주왕입니다. 주왕. 예. 예. 요거 껑거리 끈 주라 그러는데요. 껑거리 끈이 뭐냐면 그 갓에 이 묶는 끈을 껑거리라는데 그건 별 상관이 없고요. 그냥 못된 왕 지칭 주 그렇습니다. 이 시호라는 거는 죽고 난 다음에 붙인 이름 아니에요. 자기 살아서는 이름이 없잖아요. 왕은요. 그냥 전화하면 끝나지 뭐 이름이 없잖아요. 예, 죽고 난 다음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게. 그 이전 하나라를 말아먹은 왕은 거왕입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망할 적에 그 마지막 왕은 주왕이고 하나라를 말아먹은 왕은 그의 거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 못된 왕을 걸주라 그럽니다. 걸주라고. 고려가 망하면서 조선이 들었을 때 그 말아먹은 왕 있잖아요. 그죠? 신우. 예. 그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나라가 망하면 그 망한 원인을 지도자의 무능과 부패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다소 길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등장인물들을 이해를 해야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소리냐 하는 게 되거든요. 예. 주나라 문왕은, 주문왕 써놨는데 이건 주나라 문왕은 여기에서 쓰는 요주는 어디 갔어? 시안이 여기 있죠? 우리 가서 봐 이게 한국이 여기고요. 시안이 여기쯤이에요. 그 문왕이 주나라는 이점에 있던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 무왕은 이 중국 천하를 다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글자는 같이 쓰지만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쭉 읽어보겠습니다. 문왕은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민심을 끌어들였습니다. 주문왕은 탁월한 정치적 재능과 위대한 공적으로 주나라 역사상 특별하고 숭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도 주문왕을 특별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역량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 무왕이 은나라 마지막 군주인 주왕을 정벌하는 데 필요한 길을 깨끗이 닦아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전국적인 정권을 탈취하여 왕조를 건립한 창업주와 같은 인물입니다. 요 주나라는 그 제후국 작은 나라였었고, 예, 이 주왕은 천자국 주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주나라 문왕은 성이 희이고, 저게 계집희자가 그렇죠. 예, 희이고, 이름은 창입니다. 그래서 희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입에 붉은 글씨를 문 주작이 집 문 앞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정권을 잡으면 주가 크게 흥성할 것이라는 상서로운 징조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할아버지는 희창을 특별히 아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 계력이 뒤를 이었고, 이 집 족보 얘기하는 겁니다. 계력이 세상을 떠나자 희창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희창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주문왕입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서백문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서백은 은나라의 제후국, 서쪽에 있는 제후국, 그러니까 예, 이렇게 쓴 겁니다. 서쪽 제후다, 이렇게 쓴 겁니다. 서백은 은나라식이 서쪽 제후국 왕이라는 말입니다. 주는 당시 중국 서북부 오타입니다. 황토고원 일대에서 오래된 마을로 은나라 서쪽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문왕을 서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나라는 은나라가 천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정기적으로 공납을 마쳤습니다. 희창이 지위를 이어받은 뒤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제정한 법도를 본받아 어진 정치를 베풀고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아끼고 유능한 선비를 예의로 대우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부터 시작하여 위로는 부모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화를 드리는 효성을 다했으며 아래로는 처자 형제에게도 이를 엄격히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전 가족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대가족을 핵심으로 삼아 강력한 응집력을 형성해 가면서 부족을 단결시키고 내부를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나중에 보훈건제라고 말하는 게 자기 형제들한테 땅 띄워주고서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말이 그게 보훈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공신들한테 띄워줘서 다스리게 하고요. 지금처럼 중앙집권을 할 수 없고, 지금 미국은 각 주마다
따로 있잖아요. 외치 빼고 내치는 주마다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는 백성의 생활을 몸소 관찰하고 체험하여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갖은 방법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주 문왕이 실행한 어진 정치는 확실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시경 대하 영대에 따르면, 시경이란 책이 있죠. 대하편 영대라는 시에 따르면 문왕의 덕이 언덕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해골들을 위해 영대를 쌓는다고 하자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서로 앞다투어 달려와 돕는 바람에 영대가 눈깜빡할 사이에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역사는 결국 승리자의 기록이죠.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말을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산과 발전 다스림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주는 이제 막 상승 단계에 오른 신흥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먼저를 깨부시고 새로 생긴 나라니까요. 정치적으로 비상했던 희창은 일련의 적극적인 조처를 했는데 정치에 대한 조정 기능을 끊임없이 작동시켜 생산력을 크게 높이고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고 상하가 안정되는 바람직한 국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경제 면에서는 노동력과 땅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것과 비슷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책을 취했는데 이를 경자구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요거 무는 단위 이름입니다. 단위 이름. 백묘라고도 합니다. 무의 땅을 경작할 경우 국가를 위해 어느 정도의 땅을 함께 경작해야 하며 세금은 10분의 1이었습니다. 이는 노예제 국가인 은나라에 비해서 다소 가벼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또 관문을 개방하여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상한 말과 복장을 한 사람만 조사할 뿐 세금도 걷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업의 발전이 촉진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수시로 산이나 호수를 드나들며 사냥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당사자에게만 한정하고 연좌시켜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유민의 분할을 막으려는 조치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했으며 아울러 정치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 정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희창은 노예 통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망황렬이라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도망간 노예들의 실태를 대규모로 조사하여 도망친 노예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또 관리의 집안은 대대로 그 후손들까지 녹봉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노예주 귀족들의 일치된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0년이나 되는 그의 재위 기간은 차분하고 지속해서 사업을 밀고 나갈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은나라 왕조에 소속된 일부 속국 중 일부 작은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했습니다. 또 다른 작은 나라는 주나라의 세력을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은나라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주도적으로 주나라에 귀순하였습니다. 심지어 은나라 정부 내부의 노예와 평민 그리고 중소노예주까지 잔혹한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착취를 견디다 못해 주 쪽으로 도망쳐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 은나라의 신하로서 복속하는 관계에서 은나라에 대항할 정도의 힘을 갖춘 세력으로 변해갔습니다. 맹자가 그러죠. 왕 같지 않은 왕은 쳐도 된다 하는 얘기가 맹자에 나옵니다. 그 얘기의 원형입니다. 이 얘기가. 혁명에 대한 이야기요.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의 욕심과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허구한 날 주색에 빠져 살았고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긁어들였습니다. 노는 데 빠져 통치 의지를 상실했고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눈에 거슬리면 가혹한 법과 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유능하고 어진 자를 멀리하고 간사한 자를 중용하여 민심을 흩어놓고 원망을 들끓게 했습니다. 이 얘기도 제 생각에는 잡은 자의 이야기 같긴 합니다. 어쨌든 계속합니다. 희창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물질적 욕망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치와 음탕은 물론 지나친 방동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나라 사람의 소박하고 근면한 미덕을 유지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부지런히 자신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우나라와 예나라는 지금의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은 그겁니다.
모두 은나라의 서쪽에 있는 속국으로 산과 강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영토 분쟁이 있었는데 두 나라는 자신들의 종주국인 은나라를 찾아가서 분쟁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주 문왕에게 그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들이 주나라로 들어서서 감동을 주는 장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의 경계를 서로 양보하고 길에서는 길을 양보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가 길을 달리해서 다니고 짐을 진 노인들이 없다는 사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는 대부에게, 대부는 경에게 양보하는 군자의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질서가 잡혀 있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실제 상황이 우후에 두 나라 군주를 교육한 셈이었습니다. 두 군주는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자신들이 다투었던 땅을 한전이라고 부르면서 원만하게 서로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주문왕은 입이 아닌 생생한 사실로서 그들을 교육했고 아주 간단하게 영토 분쟁을 해결했다는 소식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득 퍼져나가 제후들 사이에서 그의 신망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무려 40여 개국이 제발로 문왕을 찾아왔고 주는 정치 외교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삶은 곰탕을 억지로 먹고 노련한 술수를 운영했다. 이 사람이 지금 결국은 결론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하면 은나라를 지금 치려고 계획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왕이 이걸 알았습니다. 알아서 옥에다 갖다 가두었죠. 유리옥이라 그럽니다. 유리옥에 가두어서 7년을 유리옥에 살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좀 다른가 봐요. 그 안에서 이 주역을 연구했다 그럽니다. 그 유리옥에 갇혀서. 유리는 동네 이름입니다. 거기에 그곳에 옥에 갇혔다. 제가 유리옥이란 글자를 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엄청 오래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유리라는 동네가 있고 그 동네에 있던 감옥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나라의 그 주왕이 포악하다는 것은 천지가 천하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구후와 아쿠 그리고 서백창 이 사람 이름입니다. 서백창은 은나라 주왕의 삼공이었습니다. 이 사람 주 세 사람은 신복이었다 이 말이죠. 삼공 신복이란 말입니다. 네. 구후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어서 궁녀로 선발되어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며 음란함을 싫어하여 주왕을 크게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한 주왕은 그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구후까지 죽여서 고기젓을 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쿠가 구후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역시 육신을 포로 떠서 말려 육포로 만드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왕의 형 미자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미자는 이런 꼴을 보고 멀리 도망가서 숨었으며 기자는 일부러 미친 척을 했습니다. 요 기자는 우리나라 기자조선 얘기하고 통하는 사람입니다. 기자조선, 그 얘기하고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주문왕은 화가 조만간 자신에게 미칠 것이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저런 일들이 있는가 봐요. 한편 은나라 주왕의 측근인 승후호는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충신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지만 이쪽 측면에서 나쁜 사람이지만 주나라가 장차 은나라 왕조의 위협이 될 것을 예감하였습니다. 서백 문왕이 선행을 하면서 덕을 쌓아 제후들이 다투어 그에게로 달려가고 있어 장차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판단력은 남았던지 주왕은 문왕을 잡아서 유리에 감금을 합니다. 지금의 하남성 탕음현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자리에 우리 여기 뭐 유적 만들듯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주 문왕에게는 백읍고라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문왕을 감금한 후 후환을 끊기 위해서 백읍고를 은나라의 수도인 조가로 잡아와서 인질로 삼은 뒤 자신의 수레를 몰게 했고 얼마 뒤 문왕이 진짜 성인인지 여부를 시험한다고 백읍고를 죽여서 곰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문왕에게 먹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 눈으로 직접 그가 성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다 하면서 만약 성인이라면 자기 아들 고기인 줄 알 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왕은 울분을 억지로 삼키며 모른 척 아들을 삶은 곰탕을 다 먹었고 주왕은 그제야 의심을 풀었다고 합니다.
주왕 입장에서 실수한 거죠. 이게 실수지. 예. 이제부터 문왕이 이제 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문왕이 감금된 뒤 그의 신하인 태전, 괭요, 산의생, 남궁괄이 유리로 면회를 왔습니다. 문왕은 4명의 신하들에게 표정과 손짓 등으로 감시자가 있었을 테니까요. 지금도 면회 가면 옆에 지키고 있잖아. 저 텔레비 드라마 보면, 그죠? 표정과 손짓 등으로 주왕에게 뇌물을 먹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미녀와 준마 그리고 진귀한 보물들을 두루 모아서 주왕이 아끼는 신하, 비중을 통해 주왕에게 바쳤습니다. 주왕은 미녀 하나면 충분한데 이렇게 보물까지 왜 가져왔는가라며 몹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선뜻 문왕을 석방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그에게 활, 화살, 도끼, 큰 도끼를 내려주며 말을 듣지 않는 제후를 징벌할 권리를 주어서 서방 제후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군 통제사의 그 권한을 다 쥐어준 거예요. 다 쥐어준 겁니다. 풀려난 문왕은 즉시 낙수 서쪽, 지금의 섬서성 함양 서쪽입니다. 지역을 주왕에게 바침으로써 확실하게 주왕을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 그 대가로 포락형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락형이란 가혹한 형벌로 구리로 만든 기둥에 기름을 바르고 아래에서 불을 떼면서 죄수를 구리 기둥 위에 올려놓고 기어다니게 하는데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불고등에 떨어지면 타 죽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왕은 문왕의 청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문왕 할 거 아니에요. 예. 문왕은 이 덕행으로 또 한 번 크게 민심을 얻었습니다. 제후들은 너도나도 주왕을 배반하고 문왕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문왕의 세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저거 좀 끌까요? 저거 좀 끌까요? 더운데. 예. 지금 이 주역을 쓴 사람의 지금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문왕은 인재를 구하되 마치 갈증이라도 나는 듯 널리 각 방면의 인재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사냥 나가기 위해 사편에게 정을 치게 했습니다. 사편의 정꾀입니다. 위수 이북에서 사냥을 하면 큰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용도 이무기도 곰도 아닌 사부한 사람을 얻을 것이니 그를 기용하여 나라 일을 돕게 한다면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문왕은 그 말을 듣고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빈 낚싯대 들이고 있던 강태공을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강태공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강태공 얘기는, 그죠? 예. 태공을 사에 임명하고, 예, 국사죠, 국사. 사상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요 보자는 아버지 부자가 아니고 보라고 읽어야 됩니다. 사상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대업을 성취하게 됩니다. 1급 참모를 얻은 거죠. 문왕에게는 객중과 객숙이라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모두 현명하고 재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을 경사로 삼았는데 그 뒤 두 형제는 주왕실을 키우는데 많은 공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죽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하북성 노령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니까 옛날로 치면 무진장 멀어요. 무진장 먼데, 아, 이게 왜 이런 게, 잠깐 이거 말고 잠깐만요. 구글지도가 어디 갔어? 구글지도가 안 깔렸나? 구글지도가 안 깔렸네. 아이씨, 할 수 없다. 그냥 이거 보자.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와야지 보이겠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고요. 시안이 여기고 지금 주왕의 판도가 여기쯤입니다. 여기쯤.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그 나라는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여기가 바레만 근처. 그러니까 대단히 먼 거리예요. 이 거리가. 예, 바레만 근처입니다. 이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고죽국 국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백이와 숙제입니다.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꺾어 먹다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죠. 백이 숙제. 예. 이 백이와 숙제도 주나라로 왔습니다. 이렇게 주문왕의 주변에 인재가 몰려들었습니다. 군마를 다듬어서 은나라를 칠 준비를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군마를 다듬어서 은나라를 칠 준비를 하다. 주나라가 은나라 왕조를 뒤엎고 전국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준비를 한 실질적인 기간은 주문왕이 왕을 칭한 지 7년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마지막 7년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애 마지막 7년 동안 완성되었습니다. 이 7년간 6건의 큰일을 하게 됩니다. 첫 해에는 우와 예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두 번째 해에는 견융을 정벌했습니다. 세 번째는 밀수를 공격했습니다. 네 번째는 길을, 5년째는 한을 정벌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숭을 정벌했습니다. 아까 말한 숭후호 그 수나라입니다. 주문왕이 동쪽의 은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기에 있었습니다. 기 땅. 기가 땅 이름 기입니다. 갈림길기 그러는데 지명입니다. 지명. 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은나라의 도읍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서북의 작은 나라를 제거하여 후방을 안전시킨 다음 힘의 중심을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기에서 풍으로 옮겼습니다. 요 풍이 어디냐 하면 지금 시안의 외곽지입니다. 시안의 그 도심이 아니고 거기서 제가 시안을 가봤는데요.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금은 뭐 그냥 밭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마친 듯 했지만 그 문왕은 최후의 한 삽을 남겨두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업은 아들 무왕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방원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성계하고 이방원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문왕의 이야기입니다. 꽤 지루하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이야기가 주역의 전체 판도를 알게 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역 강의 곳곳에서 문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역 괴사를 문왕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배경 이해가 있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왕이 복희 8개를 64개로 만들고 글로 설명을 달았다. 요걸 연역이라고 말하는데 용어로다가 이 바쁜 문왕이 상대적으로 한가했을 때는 유리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왕의 대업을 이은 이가 그의 아들 무왕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일 주나라를 건설한 것은 무왕입니다. 그리고 안정시킨 것은 주공이고, 왜냐하면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왕이 90몇 살인가 죽고 나서 아들이 10살 정도였었다 그래요. 그 아들이 왕위를 받았는데 통치가 못 되잖아요. 그 삼촌이 이제 통치를 한 거죠. 삼촌이. 그 사람이 주공입니다. 그 주공이 분봉을 해서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 하면 노나라입니다. 그 노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공자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공자가 태어난 나라.